안녕하세요. 저는 무려 4남매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항상 학급에서 형제가 가장 많은 축에 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4명 중에서 막내였는데요. 환경에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천방지축이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여자애가 저렇게 왈가닥일까? 미영아, 너 엄마가 학교에서 쌈박질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에 말대꾸 하지 말고 운동장에서 옷 더럽히며 놀지 말라고 했지? 너 왜 자꾸 엄마 말 안 듣고 오늘도 학교에서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왔어? 내가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라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단 말이야. 그리고 큰오빠가 나한테 절대 아무한테도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다니랬어. 누가 먼저 시비를 걸면 절대 참지 말고 반격하라고 했단 말이야. 뭐야? 준영이가 또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집안에 대들보야 할 우리 장남이 수험 공부에 매진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 막내 동생한테 그딴 소리나 해? 내가 이걸 그냥 덕분에 친정엄마의 혈압을 제가 항상 높여드렸었죠. 어렸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었지만 큰오빠가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었던 이유는 대리만족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크지 못했거든요. 큰오빠는 타고난 성격이 온순하고 소심하기도 했지만 장남이란 이유로 친정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에 짓눌려 압박을 받으며 억지로 모범생으로 자라나 했습니다. 그런 큰오빠의 눈에 비친 어린 막내 동생은 본인을 대신해서 아주 당당하게 놀아줄 제목으로 보였겠죠. 큰오빠가 첫째였고 둘째가 언니였어요. 언니는 희한하게도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큰오빠를 자기 라이벌 삼고 공부에 전념해 왔어요. 둘이 연년생이라서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걸 수도 있죠. 첫째란 이유로 부모님의 관심과 기대를 맨날 독차지하는데 내가 오빠보다 빠지는 게 뭐가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딴 공부벌레 내가 이겨서 짓눌러버릴 거야. 언니, 근데 오빠는 공부하는 거 싫어해서 저번에 보니까 막 울면서 문제집 풀던데. 혹시 언니만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야, 그거 다 연기야. 그렇게 해서 나를 방심시킨 후에 성적 잘 받아와서 부모님의 칭찬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야. 그러면 나는 또 두 번째로 밀려날걸? 두고 봐. 이번에야말로 그 공부벌레 이겨보일 테니까. 근데 미영이 너는 꼬맹이 주제에 말을 왜 이렇게 잘해? 내가 네 나이 땐 그렇게까지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너는 애답지 않게 애가 하여간 신랄해. 그때 친정엄마가 다가와서 언니의 꿀밤을 때렸었죠. 어린 동생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언니는 굉장히 서러워했었는데 신랄하단 소리를 해서 혼났단 사실에 서러워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미움받고 한 소리 들었다는 자체를 서러워했습니다. 네, 맞아요. 언니는 부모님의 애정을 유달리 갈구하는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첫째인 큰오빠를 자꾸 질투하며 경쟁자 삼은 것이었죠. 언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가서 짧게 경력을 쌓은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큰오빠는 대기업은 아니고 탄탄한 중견기업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입사한 지 단 1년 만에 파격적인 고속 승진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곳이 발칵 뒤집혔었다네요. 낙하산이란 소문까지 돌았다고 하는데 큰오빠는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증명해 보였죠. 그러자 큰오빠에 대한 평가를 점점 더 높아졌다고 해요. 억울한 걸 호소하지도 않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며 결국 결과를 보여준 것이 멋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큰오빠가 밝힌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낙하산 아니라고 동네방네 확성기 들고 떠들고 싶었어. 나에 대한 헛소문 퍼뜨리는 것들 전부 가만 안 두겠다고 큰 소리 치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가 없어서
늘 상상에서만 그쳤고 그랬을 뿐인데 나를 과묵하고 믿음직스러운 일꾼이라고 칭하더라. 환장하겠어. 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큰오빠가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련하게 말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될 놈은 어떻게든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오해를 사도 결국 그 오해로 성공까지 가게 되었으니까요. 큰오빠는 심지어 집안 빵빵한 새언니하고 결혼했어요. 새언니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금지 오겹이었는데 사촌 형제가 큰오빠랑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안면을 튼 게 계기였다네요. 새언니는 큰오빠가 본인을 좋아하는 줄 알고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그 순정이 갸륵해 보여서 마음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레 결혼까지 갔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비화가 있었어요. 큰오빠는 새언니를 원래 안 좋아했었다고 해요. 새언니를 두 번째 보게 되었을 때 여기 다니는 사람도 아니면서 왜 오지? 보통 자기 사촌이 다니는 회사 앞에 이렇게 놀러 오나?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쳐다봤었는데 그게 새언니가 하게 된 착각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새언니가 고백을 받아주겠다고 했었을 때 큰오빠는 그건 착각이란 말을 차마 할 용기가 없어서 얼떨결에 알았다고 해버렸고 그게 세상에 결혼까지 갔던 거예요. 새언니는 나중에 이걸 알고 모멸감에 거품을 물었다고 합니다. 여지껏 잘 살고 있으니 어쨌든 천생연분이었던 거겠죠. 큰오빠의 결혼을 보고 나서 언니는 결혼 상대를 골랐어요. 큰오빠가 돈은 많지만 개인 능력은 떨어지는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언니는 자기가 반드시 엘리트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냐고요? 같이 대기업 다니는 직장 동료? 아니죠. 그런 정도에 그치면 저희 언니가 아니에요. 바로 의사였습니다. 제 형부는 의사예요. 저희 집안 첫째와 둘째, 재미있고도 엄청난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소개가 안 된 셋째에 비하면 파격적이진 않아요. 친정 엄마께서는 탄식하시며 작은 오빠와 저를 향해 이런 말씀을 예전에 자주 하셨었죠. 안타깝게도 건영이, 미영이 너네들은 나를 닮았어. 이 엄마를 닮았다고.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너희는 왜 준영이하고 나영이처럼 너희 아빠를 닮지 않은 거야? 그랬다면 머리도 좋고 끈기도 좋았을 텐데. 너희는 기본적으로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게 왜 그런 줄 아니? 바로 나를 닮아서야. 아휴, 속상해라. 이를 어쩜 좋아. 엄마는 왜 학교 시험 기간만 되면 그런 소리를 해? 그런다고 해서 작은 오빠하고 내 시험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야. 엄마 마음만 더 아파져. 나도 알아 이거사.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으면 문제집 한 장이라도 더 풀든가. 너는 어쩜 그렇게 성의마저 없니? 건영이 너는 엄마가 말하는데 어디를 가는 거야? 너 또 PC방 가는 거 아니야? 너 임마 듣는 척도 안 하고 자꾸 어딜 가? 친정엄마께서 피를 토하시는 심정으로 외치든 말든 작은 오빠는 유유자적이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작은 오빠를 이렇게 불렀었는데 전 그게 딱 맞는 별칭이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답니다. 독선적인 작은 오빠의 태도하고 잘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왈가닥 같은 성격으로 활기를 치고 다녔다면 작은 오빠는 겉으로 크게 티를 내지 않으면서 사고는 크게 치는 숨은 고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에는 흥미가 없으니 호기심은 쓸데없이 많아서 학교 과학실에 있는 실험용 알코올과 소주가 얼마나 흡사한지 비교를 한다거나 리코더에 불을 붙여 본다거나 이런 실험을 자주 해서 학교의 골칫덩이였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작은 오빠 때문에 소갈이 많이 하셨더랬죠.
차라리 반항적인 성격이었다면 나았을 거예요. 작은 오빠는 친정 부모님께 딱히 대든 적도 없었고요. 다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꾸 사고를 치는 게 문제였을 겁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라고 하셨었는데 반면 친정 아빠께서는 그냥 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셋째가 그러는 게 나는 대범하고도 비범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만 행동하고 살겠어? 지향하고 나아가는 목표들이 다양하고 다채로울수록 우리 사회의 인간군상도 활기를 가지게 되는 거야. 우리 건우인 같은 아이들이 많아져야 돼. 당신은 일하느라 바빠서 애 학교에 안 가봤으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난 이제 눈 감고도 학교 교무실을 찾아갈 수 있을 지경이라니깐요. 독특하고 개성 있는 거?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근데 적어도 사고는 치지 말아야죠. 우리 작은 아들이 대체 누굴 닮아 이러는 걸까?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튀는 행보를 보이는 거 어디서 많이 본 레파토리인데 글쎄 내가 어디서 봤더라? 그런 건 애서 떠올려낼 필요가 없어요. 애 문제는 애한테서 찾아야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부엌일 한다 해놓고 이러고 있었네. 아유 얼른 가봐야지. 친정 엄마께서 갑자기 횡설수설 하시며 자리를 뜨셨을 때 옆에 앉아있던 저는 친정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저를 향해 눈을 찡긋해 보이셨죠. 그런 위트, 센스가 넘치는 친정 아빠가 저는 좋았습니다. 마주보며 웃는 순간이 즐거웠네요. 사실 저는 작은 오빠와 함께 외탁을 한 자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조금 달랐어요. 전 작은 오빠를 남몰래 부러워하고 시기했었죠. 왜냐하면 친정아빠의 말씀에 따라서 작은 오빠는 대범하고도 비범했거든요. 범상하지 않던 작은 오빠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이비리그라든지 그런 명문대는 아니었는데요. 가서 웬 음악을 배워왔어요. 그런 다음 한국에 와서는 혼자 곡 작업도 하고 멋진 감각의 음악이 흐르는 옷가게도 운영했고 독특한 소품들이 모여있는 소품 가게도 운영했습니다. 그걸로 돈벌이 잘하며 살더니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전시회도 종종 여는 예술가 새언니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작은 오빠는 왠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결혼을 안 할 것만 같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작은 새언니는 큰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었으나 집안이 워낙 받쳐줘서 걱정 없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웬 정치인이 그렇게 있던지 처음에 알았을 때 작은 오빠의 처가라고 보기에는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었네요. 아무튼 제 윗형제들은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각자 결혼한 뒤에는 독립적인 일상을 살아나갔고요. 이제 남은 건 집안의 막내인 저였습니다. 셋 다 왜 그렇게 잘난 거야? 그럼 난 어떡하라고. 큰 오빠는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작은 오빠처럼 예술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난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범인이란 말이야. 우리 집안에서 왜 나같이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이 태어났을까? 어렸을 때 천방지축으로 노느라 몰랐는데 그거 보니까 내 형제들이 너무 뛰어난 거였어. 난 아무래도 아빠나 엄마 어느 한쪽도 닮지 않았나 봐. 혹시나 어디선가 주워온 자식 아닐까? 늘 발랄하고 천방지축이었던 제가 중학교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격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심적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했던 건 본격적으로 대입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성적이 전국권에 드는 친구들도 학교에 몇 있었지만 저는 전교권에 들기도 벅찬 성적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별로 실감이 안 되었는데 재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리스트를 교무실에서 받아본 순간 뒤통수가 얼얼해지더군요. 아무래도 저는 집안의 돌연변이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모두가 어쨌든 한 가닥씩은 하고 있는데 저만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슬프게도 별다른 반전 없이 전 제 수준에 맞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었어요. 아빠, 엄마, 나도 이제 철이라는 게 꽤 들었나 봐.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서 아빠하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식이라서 그게 너무 면목이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그렇게 놀러 다니지 말고 기초 지식 좀 쌓을걸. 기본 개념들만 제때 익혀놨어도 내가 오빠하고 언니보다 많이 떨어지는 대학에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미영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네 엄마 너무 놀라서 말문 턱 막힌 얼굴 보이지? 왜 그런 소리로 우릴 놀래켜? 네가 우리한테 면목 없어 할 이유는 없어. 네 인생이 바다라고 생각해. 때로는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도 꿈처럼 잠잠하고 평화로울 때도 있겠지. 그 항해의 주인공은 온전히 너 자신이고 네가 아닌 그 누구도 파도를 대신 넘어줄 수 없다는 거야. 아빠하고 엄마는 우리 막내딸 미영이의 멋진 항해를 응원하는 조력자이지. 네가 모는 배가 부서지면 그걸 수리해주는 멋진 수리공이기도 해. 어때? 아직도 우리한테 면목이 없어? 전 사실 그때 친정아빠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갓 고등학교를 나온 풋내기 20살짜리였으니까요. 그러나 자존심인지 뭔지 있어 보이는 척을 하고 싶어서 다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폼나게 끄덕였었네요. 어쨌든 아빠의 그 말씀이 무척 멋지게 들렸고 그 이후로는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제 안에서 제 형제들과 저를 비교하며 서글퍼하던 마음이 사라졌죠. 나이가 더 들고 나서야 취업을 앞두고 친정 아빠께서 하신 그때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남들이 높게 쳐줄 만한 직장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빠의 말씀이 떠올랐고 전 고민을 떨쳐낸 채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어디서 알아주는 곳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바다의 주인은 저였으니까요. 남들이 결코 제 눈앞에 놓인 풍랑을 대신 넘어줄 순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제가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중한 자세 또한 동시에 가지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던가요?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전 어느새 그 분야에서 꽤 인정을 받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보람되더라고요. 전 그런 것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임을 스스로 깨우치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쯤 되니까 제 형제들이 저보고 너는 결혼 안 하냐라고 물어오더군요. 전 몇 번의 연애를 하긴 했으나 별로 깊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답니다. 차라리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해봤던 풋풋한 연애가 가장 좋았을 만큼 그 이후로 만난 사람들은 전부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전부 조건들을 따지는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진지하게 마음을 나누고 싶지가 않았어요. 큰오빠, 언니, 작은오빠 셋 다 모두 차례로 잘난 배우자를 맞아들였지. 어쨌거나 엄청난 조건의 사람들하고만 결혼한 셈이야. 그런데 나는 왜 그러고 싶지가 않을까? 혹시 내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야. 하지만 난 진심으로 그런 조건 따위 상관없는 사람하고 진지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은걸? 어디 그런 남자가 없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전 이상한 오기가 발동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반드시 조건 안 보는 남자를 만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남자가 아니라면 굳이 재미없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인들을 통한 소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건이 바탕이 될 테니까요. 제가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무렵 친정 부모님께서는 인생의 뒷페이지를 열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과는 달리 살아보시며 인생의 황혼기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하셨죠. 친정 엄마께서는 원래 취미로 그림도 그리시고 꽃꽂이도 하시고 소품을 직접 만들기도 하셨었는데요. 한마디로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소공예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걸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엄마, 그런 건 어떻게 알고 시작하시게 된 거야? 누가 어디서 같이 하자고 엄마를 꼬드긴 거야? 꼬드기다니, 얘는? 내가 알아서 찾아낸 거야. 요양원에 미술봉사 들어갔다가 이런 게 있다는 걸 거기서 들었는데 공예도 새로 배우고 그걸로 물품 만들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생각만 해도 좋아 보이더라고. 아니나 달라? 내가 만든 게 가장 반응도 좋고 잘 팔리는 것 같지 뭐니? 하여간에 내가 엄마 또 이렇게 우쭐하고 계실 줄 알았어. 아무튼 좋은 일 하신다니까 보람되긴 하네. 근데 엄마 쉬엄쉬엄 하셔. 엄마는 항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직성이 풀리시잖아. 늘 이것저것 참견도 다 하셔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언제 한번 과로에 걸리실 수 있어. 으이그 엄마가 어련히 다 알아서 하지. 그래도 우리 막내 우리 미영이만큼 아빠 엄마 걱정해주면서 그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다. 마음 씀씀이로는 우리 미영이가 최고야. 스스로 어른이라 칭하기에는 여전히 민망했지만 다 큰 어른이 되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저에게는 저 나름의 제 형제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강점이 있단 것이었어요. 그건 바로 거의 본능적으로 사람을 챙기는 것이었는데요. 큰오빠는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유형이었고 언니는 뭐든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나 달리 보자면 그건 부모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자식인 나 자신이 목표였으며 그것에 도취되어 있었죠. 작은 오빠는 워낙 자기 길만 독립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니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아기자기한 맛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날씨가 계속 습한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주말에 놀러가서 찍으신 옷 색깔이 형광인데 그건 어쩌다 사시게 된 건지, 새로 시작하신 일들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걸 언제나 체크하면서 살피는 건 형제들 중에 저뿐이었어요. 친정 아빠께서는 이런 저 덕분에 딸 키우는 최고의 보람을 느끼신다며 싱글벙글이셨죠. 정작 저는 친정 아빠께서 새로 도전하신 일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상상도 못했을 일을 친정 아빠께서는 시작하셨는데요. 전 걱정이 많았으나 정작 친정 아빠께선 무척 의연하셨고 눈엔 총기가 가득하셨어요. 혹자는 나를 보며 그러더구나. 평생 고지식하게 글자 안 보고 누굴 가르치기만 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단다. 난 언제나 일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어. 그 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해보니 지난 세월 분명히 나는 온실 속에 갇혀 있었단 생각이 들긴 하더구나. 이제서야 난 입으로만 떠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 노동의 가치란 언제 어디서든 신성한 것이지. 친정아빠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내려놓음이었어요.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제 형제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으니까요. 친정아빠를 걱정하면서도
그러나 단번에 지지의 뜻을 보낸 건 넷 중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빠께서는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저를 보며 자식 농사가 잘 되었음을 깨닫는다고 하셔서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몰랐네요. 참고로요. 제 형제들이 학창 시절부터 두각을 보이며 잘난 행보만 선보였던 인물들인데도 친정 부모님께 칭송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친인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 집은 애들이 대단하다고 굳이 놀라지 않는 이유도 있었고요. 그건 바로 어쩌면 당연하게도 제 친정 부모님부터가 무척 대단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친정 엄마께서는 학창시절에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머리 모양을 아주 특이하게 만들고서 등교를 하거나 가방을 독특하게 변형시켜 들고 다니는 학생이었다고 외삼촌께 전해 들은 바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늘 그림만 그리는 등 딴청을 피우는 불량 학생이었으나 신기하게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했고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제 친정 엄마이셨습니다. 외갓집 자체가 당시에 예술을 익히겠다고 외국 유학을 다녀오기까지 하던 집안이었으니 그런 쪽으로 재능을 타고났음은 물론 재력도 뒷받침되는 집안이었죠. 친정 엄마께서는 그림을 그려서 개인전을 열기도 하셨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셨으며 직접 옷을 디자인하시기도 한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셨어요. 단지 재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욕심이 많고 바쁘게 사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친정아빠께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최고 명문대 중에 한 곳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뉴스에 얼굴을 비추며 인터뷰하신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책도 여러 권 내셨어요. 외국 대학에 초청을 받으신 건 너무 여러 차례라서 세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친정 아빠께서 이런 분이셨으니 큰오빠가 차마 공부하기 싫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였고 언니가 그 뒤를 잇는 게 자기가 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살면서 성공에 집착했던 것이죠. 뛰어나신 친정 부모님 아래서 저는 별 볼 일 없는 유일한 자식인 것 같아서 씁쓸했던 적도 있었으나 과거는 과거일 뿐. 전 이제 저만의 인생을 잘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마음에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떠한 조건도 공개하지 않고 만나게 된 남자였습니다. 무심하지만 사려 깊고 냉정하지만 잔정이 있는 그런 재미있는 남자였어요. 키가 엄청 큰 것도 얼굴이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었지만 어딘가 눈길이 계속 가는 매력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라는 게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의견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나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민망한 감상이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남자를 접했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상대 역시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일 욕심 많고 타인에게 배려심 보일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군요. 저희는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보다 딱 1살 많았던 그 남자를 만나는 동안 저는 금세 느낄 수 있었어요. 나 왠지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질 것만 같아.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 불같은 사랑을 해본 적도 있는데 지금 이 남자보다 나에게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는 존재는 없었어. 이거 참 신기하네. 제 직장 동료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연애하는 상대 따로, 결혼하는 상대 따로 있는 법이라고요. 그 말에 점심 먹다 들었을 때는 이게 웬 개소리인가 싶어서 흘려들었었는데 그 남자를 만날수록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남자가 제 인생 최고의 사랑은 아니었으나 어딘가 결혼 상대 같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제가 진지한 자세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제 형제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여왔죠.
언니가 먼저 같은 여자끼리라서 그런지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미영아, 너 지금 만나고 있단 그 남자친구 집이 어디야? 지금까지 돈은 얼마나 모았다고 해? 차는 못 끌고 다녀? 아, 맞다. 그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래? 집안에 유명인 혹시 있다고 하든? 와, 언니, 어쩜 그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속물적인 질문일 수가 있어? 성격이 어떤지, 나랑 잘 맞는지, 이런 거 하나쯤은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 난 우리 집안 막내가 이상한 놈한테 잘못 코 깨어서 시집갈까봐 그러지. 야, 속물적인 것보다 정확한 것도 은근히 세상에 없다. 나랑 네 형부를 봐. 서로가 아주 정확하게 따지고 쟀더니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놀란 적이 없어. 이미 파악이 다 완료되었거든. 결혼은 안정적인 게 최고야. 보통 그걸 안정적이라고 표현하나? 나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내 눈엔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행복해. 누군가를 만나면서 결혼을 염두에 둬본 적은 이 사람이 처음이야.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집안이 어떤 수준인지 그런 건 속속들이 알지 못해. 그런 걸로 별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거든. 그런데 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너무 낯간지러운 감상이었나 싶어서 살짝 후회되었었는데요. 저와의 대화가 인상 깊었던 것인지 언니는 그걸 또 친정 부모님께 고지곳대로 일러 바쳤습니다. 아니 고지곳대로가 아니라 부풀릴 대로 부풀려서였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상대의 내면만 보고 완전히 빠져버린 사랑을 하고 있다면서 오만 호들갑을 언니는 친정 부모님께 떨어둔 뒤였어요. 어쩐지 제가 친정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두 분이 무척 심각한 낯으로 저보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그 남자와 결혼을 할지 말지 이런 얘기도 정확하게 안 나누었던 시점이었던지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웠던 점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부정할 마음이 들지 않았단 사실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그 남자와 정말로 결혼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데이트하면서 이런 마음을 몇 번 표현했고 전 얼마 후 그 남자의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가족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독립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알아서 뜻대로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는 당사자인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싶어졌으니 양가 어른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해버렸던 듯 싶어요. 지금 돌아보면 엄청 무대포 같은 성격들이었네요. 불도저 같아서 이미 결혼을 확정한 것처럼 저희는 행동한 사람들이었으니 여기서부터는 편의상 그 남자를 남편으로 칭하고 그 집안을 제 시댁으로 묘사해 볼게요. 예비 며느리인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꽤 반겨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무뚝뚝하셔서 말수가 엄청 적으신 분이었고요.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시집간 후에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출가 외인의 표본이었고요. 남편의 남동생이자 삼남매의 막내 시동생은 또래보다 일찍 결혼한 통에 열심히 사회생활에 매진하느라 회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어요. 얼른 회사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싶었던 게 당시 시동생의 욕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자식들 모두 거리감이 있으니 심심하셨던 거예요. 저의 등장에 반색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향해서 잘 왔다고 해주셨어요. 새 며느리가 생긴다면 나야 좋지. 나 데리고 브런치 먹으러 가고 백화점 구경 가고
이런 거 해달라고는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저 종종 대화나 나누고 밥 한 끼나 먹고 이랬으면 좋겠구나. 그런 며느리라면 난 무조건 환영이야.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걱정이 좀 되지만 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과 재미있는 대화도 많이 나누고 즐거운 체험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어쩜 이렇게 말을 교양 넘치게 잘할까? 난 우리 둘째 녀석이 하도 목석 같고 재미대가리가 워낙 없어서 언젠가 꼭 자기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인사할 거라 예상했었고 정말 각오를 다 마친 뒤였는데 이런 행복한 반전이 다 있다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리 둘째한테 왜 이렇게 정남이 뚝뚝 떨어지게 행동하냐면서 잔소리하는 걸 좀 줄이고 덜 했을 텐데 말이야. 저는 며느리들 입장이었으니 최고의 관건은 무조건 시어머니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신 분이 저를 반겨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안심도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을 두고 목석이니 재밌대가리가 없다느니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응? 이게 뭐지? 싶었더랬죠. 제가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었어요. 전 남편의 성격을 괜찮게 생각하는데 왜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지 아무래도 의문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좀 내쉬더니 이렇게 말을 해주더군요. 내가 친구들보다 변성기도 늦게 오고 사춘기도 늦게 온 편이었어.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마치 딸 같은 아들이었거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기숙사 있는 데로 가게 되었고 대학교 시절은 외국으로 교환학생 다녀오고 군대 다녀오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었지. 취업을 하고 나서야 일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엄마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 그 애교 많고 살갑던 아들이 어디 갔냐면서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겸연쩍어 하는 아들이 되었냐고. 많이 놀라셨어. 내가 대학 생활을 너무 아무렇게나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 나보고 외국을 다니는 게 아니었다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하시던데. 뭐? 아니 그러니까 오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격이 그전하고 확 달라졌던 것인데 어머님께서는 그걸 너무 뒤늦게 알아차리셨고 오빠가 외국 생활을 했던 탓에 성격이 그렇게 됐다고 보신 거야? 근데 오빠, 내 생각에는 오빠 성격이 혹시 친탁한 거 아니야? 아버님 쪽을 닮았다고 치면 딱 맞아떨어지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엄마도 솔직히 속으로 그런 짐작은 하고 계실 텐데 과묵한 아버지한테 하도 대일 대로 대이시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그런 가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부정하시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옛날에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것도 시어머니께 말씀을 안 하셨던 분이래요. 딱히 숨기신 건 아니었고 그냥 말씀을 안 하시다 보니까 1년, 2년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말씀을 잘 안 하시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학을 떼시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말벗 상대라든지 당신께 활력을 줄 수 있는 상대를 너무 원하시게 된 것 같았어요. 젊으셨을 때야 친구분들하고 노시면 됐지만 나이가 드시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도 전부 손주들 돌보느라 효도여행 가느라 이래저래 바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이젠 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많은 걸 누리고 싶으셨던 거겠죠. 신우이가 결혼한 이후로 갑자기 제주도로 가버리는 바람에 크게 상심하셨던 시어머니께 그나마 한 줄기 위안이 되어주었던 존재는 시동생의 배우자, 즉 저의 동서였다고 합니다. 재수 씨가 어떤 사람이냐고? 글쎄, 나도 안 친해서 모르겠는데 주변에 사람 많고 발 넓은 사람이란 정도로만 알고 있어. 그리고 집이 좀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서 재수 씨는 따로 일 안 다니고 그냥 지내는 중이야.
친정집에서 받는 원조가 있으니 별 걱정 없어 하거든. 아, 그분이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잘 없어서 어머님하고 매번 놀아드리지 못하는 거였구나.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겠네. 왜 어머님께서 브런치이니 백화점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지 알겠어. 그 동설한 분이 그런 걸 하면서 평소에 다니시는 분이구나. 왠지 감이 잡혔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면 멀리 사는 시누이를 제외했을 때 저와 시어머니와 동서가 여자 셋 조합이 되는 것이었으니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선의 친정이 정확히 뭐라는 집안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유롭게 살아왔으며 시부모님께서 동서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단박에 시동생과의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두었죠. 동서라는 든든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제 소개를 그럴싸하게 하지 않아도 바로 결혼 이야기 진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친정집이 잘 사는 며느리는 이미 충족이 되었으니 새로 들어오는 저까지 굳이 잘 사는 집안 딸이 아니라도 괜찮았던 것이죠. 참고로 시댁은 시아버지께선 유명한 중견기업에서 임원직을 지내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고 그러시자마자 다른 작은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며 지내시는 중이셨습니다. 능력 있고 멋진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옛날에 분식집 장사를 지인분과 잠시 하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주부로만 살아오셨어요. 자식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집안 살림을 하면서 그렇게요. 저는 전업주부라는 게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살 생각이 없었기에 그렇게만 살아온 시어머니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순 없었는데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동서는 이런 면에서 시어머니와 잘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왠지 저를 따로 보고 싶어 하시는 눈치길래 제가 혼자 찾아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댁에 안 계셔서 둘이 커피나 한잔 마실까 하고 있는 와중에 동서가 불쑥 왔어요. 전 그렇게 동서를 처음 대면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의 형님 되실 분이죠? 아, 벌써부터 형님이란 호칭이 입에 안 붙고 닭살이 막 돋아서 큰일이네요. 어머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형님이라고 안 부르면 저 큰일 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닭살이 돋는 걸 꾹 참고 그렇게 이분을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동서가 애교스럽게 입술을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고작 그런 걸로 울상을 지으며 호들갑을 떠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놀랍게도 동서의 기분을 살피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동서의 얼굴을 슬쩍 들여다보셨고 냅킨을 그 앞으로 옮겨다 주셨으며 다과를 건네주기도 하셨죠. 마치 동서를 기분을 달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 그 순간 파악했죠. 동서가 왠지 시어머니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며느리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형님이라고 부르기 싫으시면 안 부르셔도 돼요. 그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양 좀 없어 보이고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고 뭐 그런 정도겠죠? 네? 그거 지금 저 돌려가시는 건가요? 지금 저 욕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냥 가볍게 농담 좀 한 것뿐인데 별로 새겨듣지 않아도 돼요. 제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더니 동서가 왠지 약이 올랐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난데없는 기싸움 상황에 약간 난처하신 눈빛이었고요. 그런데 확실히 동서 편을 드시는 듯 눈짓이 거의 그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때 동서가 식탁 위로 올라와 있는 제 손을 보더니 자기 손도 위로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시계 차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브랜드도 없는 제품을 차고 다니시다니 검소한 면도 멋지시네요.
전 시간을 휴대폰으로 보면 장땡인 사람이라 팔에는 그냥 시계 말고 팔찌를 끼고 다녀요. 이번에 여기 브랜드에서 나온 신상인데 디자인 괜찮죠? 무난하고 안 튀어서 다음번엔 어머님하고 커플로 팔찌를 맞출까 싶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무척 반색을 하셨고요. 전 의기양양해 보이는 동서의 얼굴을 보며 피식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자동으로 웃음이 지어지고 말았어요. 훤히 보이다 못해서 너무 경박한 것 같은 동서의 행동을 보면 웃음이 참아지지가 않았죠.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웃음만 짓는 저를 보며 동서는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제가 그런 허접한 도발에 넘어가지 않은 게 놀라운 모양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웃겼네요. 그날 동서는 왠지 저를 눈으로 째리면서 먼저 자리를 떴고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커피를 마저 즐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동서에 관해 할 말씀이 있어 보이셨지만 말씀을 삼키신 듯한 인매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개심기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나 기껏 하실 것만 같아서 전 일부러 시어머니의 기색을 모른 척했네요. 전 그날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이나 누구에게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어쩌면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상견례가 잡혔는데 동서도 참석하기로 되었습니다. 인원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단 핑계였던 것 같아요. 시댁 측에서는 시부모님, 시누이, 시동생, 동서 그리고 남편이었고요. 저희는 친정 부모님, 큰오빠, 언니, 작은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각각 6명이었네요. 자리가 넉넉한 룸이 있는 한정식 집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분위기가 제법 괜찮았어요. 서로의 집안에 대해 별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서로 간에 오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일전에 저는 제 친정 식구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시댁에 소개해 놓은 바 있었어요. 제 형제들은 다 결혼해서 맞벌이 중이고 아빠는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시고 엄마는 수공예품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말이죠. 틀린 말은 없었으나 많은 추가 설명이 필요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때려던 찰나 동서의 놀란 음성이 더 먼저 공간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어라! 잠깐만. 암만 해도 우리 아파트에서 본 경비 아저씨 같으신데? 제가 그걸 슬쩍 듣고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럴 수가. 친정아빠의 일터가 시동생과 동서 부부가 사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세상 좁다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나 싶었습니다. 네, 친정아빠께서 전에 새로 시작한다고 도전했다고 하신 일이 바로 아파트 경비원 일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고민하던 짧은 찰나 동서가 시어머니를 향해 귓속말로 말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즉시 표정이 굳어지셨고요. 아, 동서가 이미 말을 해버린 걸 알 수 있었네요. 박가사돈께서 저희 아들 며느리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파트 경비셨어요? 참나, 이건 정말 상상도 못 해본 건데요. 형님께서 태도가 너무 당당하시기에 뭐라도 있는 집안인 줄 알았건만 겨우 이 정도였다니 저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실망스럽고 마음이 복잡해요.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보다도 희한하게 동서가 더 얄밉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코웃음을 쳤는데 금세 시동생은 자기 아내에게 가세해 있었어요. 경비원인 걸 숨기면 어떡하냐면서 작게 툴툴거리더라고요. 시누이는 표정이 싹 굳어 있었고요. 당황한 표정이 된 건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반응은 소용조차 없으시다는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이렇게 외치셨어요. 뭘 믿고 뭘 보고 결혼을 진행하겠어요? 전 이 결혼 아예 없던 일로 무효화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설마 기본 이상은 사는 집인 줄 알았더니 그 나이에 아파트 경비원? 이건 아니죠. 저희 집안에 먹칠을 해도 너무 많은 집안과는 연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외침에 시동생과 동서 부부가 엄청 빨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께서 제 안색을 살피시는 게 느껴졌고 전 두 분을 향해 괜찮단 표시로 웃어 보였습니다. 친정아빠의 반격이 시작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죠. 아파트 경비원이면 뭐 어떻습니까? 타인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걸 내려놓고 돈 욕심 내려놓고 그런 뒤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정말 보람되게 살 수 있는데요. 전 이걸 교수 생활을 마감한 뒤에야 깨달아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교수? 갑자기 웬 방금 교수라고 하신 거 맞아요?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반문을 하셨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셨고 그때 제가 입모양으로만 친정 아빠께서 오래 재직하셨던 명문대 이름을 전해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때 친정 엄마께서 피식 웃으셨어요. 내가 그 시절에 프랑스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겪어보지 못한 당혹스러움을 지금 겪게 되네. 이게 웬일이람? 피아노 학원 운영했을 때 만난 진상 학부모도 나에게 이런 황당함을 선사해주지 못했는데 그 나지막한 목소리에 시어머니께서는 두 눈을 부릅뜨셨고 마치 짝이라도 하신 것처럼 동서와 어리둥절한 눈빛을 둘이 주고받으셨어요. 그리고 머쓱하게 헛기침을 한번 뱉으신 친정 아빠께서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잘 나가는 부서에 소속된 큰오빠와 알아주는 부잣집의 큰 새언니와 대기업에 다니는 언니, 그리고 의사인 형부와 자기 사업만 6개인 작은 오빠와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몇 있는 명문가 작은 새언니까지 느릿하게 가족 소개를 해주시고 나자 룸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남편이 분노의 눈빛을 시어머니와 동서를 향해 쏘았죠. 저희 친정 식구들은 그것이 신호라도 된 양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파혼도 했겠다, 볼일 끝났다는 마음으로요. 그러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엎어지시며 저희 친정 식구들을 향해 읍소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대단한 집안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너무 우매하고 섣불려서 하여간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잠깐 미쳐서 헛소리를 한 것뿐이니 괴념치 마시고 저희 애들 결혼시키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예? 대체 왜 그런 분이 저희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셔서 아니 이게 아니고 무조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너무 건방졌죠.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요. 갑자기 저보고 형수님이라고 하는 시동생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네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돌변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가 자리를 완전히 망쳐놨네요. 죄송해요. 전 사실 형님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제발 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제가 동서를 잘 아는 건 아니었으나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서를 보자 너무 낯설더라고요. 근데 저희 식구들은 콧대 높게 시리 읍소하는 시댁 식구들을 무시한 채 그곳을 그냥 나왔어요. 전 이미 남편을 향해서만 몰래 윙크를 한 뒤였고요.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나오든 동조하지 않은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전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철회하지 않았답니다. 그 이후로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정신 나간 실수였다고 시어머니와 동서를 필두로 한 시댁 식구들의 사과가 이어졌죠. 저희 친정 식구들은 결국 그 사과를 받아주었는데요. 다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요.
전 남편과 결혼을 했고요. 남편은 한마디로 대릴 사위가 되었어요. 거의 저희 집안 식구처럼 돼버렸죠.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끝내 이혼을 하셨어요. 극심한 성격 차이가 이유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먼저 이혼 요구를 하셨다고 하네요. 시누이는 제주도로 다시 가서 거의 자기 친정과 손절을 하였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동생과 동서도 싸웠고요. 찬바람이 부는 관계들이 됐는데 어느 정도는 자업자득이겠죠? 부디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네요. 저희 남편은 결혼한 이래 제 속을 썩이지 않았던 기간이 아주 짧아요. 우린 분명히 연애 결혼을 했고 2년 정도 넘게 만나오다가 서로 확신에 차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후 모든 삶이 무탈하고 좋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남편이 생각했던 것은 달랐나 봅니다. 웨딩 마치를 하며 남편 팔짱을 끼고 나올 때에는 우리가 서로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나니 신혼을 보낸 지 한 6개월도 안 되어서 계속 일이 바쁘다며 밖으로 도는 게 아니겠어요? 당시 저는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든데 맨날 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보, 오늘은 좀만 일찍 들어와 주면 안 돼? 일 바쁜 거 알잖아.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하다못해 친정엄마도 결국 남편을 앉혀놓고 야단치실 정도였는데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도 못 먹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있는 저에게 남편이 정말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기를 밥 먹듯이 하고 툭 하면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이런 데 다니는 거야? 아이, 그냥 일 때문에 간 거야.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그런 걸로 바가지 좀 긁지 마. 뭐? 일 때문이라고? 여길? 제가 본 영수증은 한눈에 봐도 결혼한 사람이 드나들어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뱃속에 자기 애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정말 미친 듯이 분노하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라고 그런 거. 아, 왜 이리 오바를 해? 당신이 그러니 내가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저 와중에도 정말 저런 말들을 내뱉으며 당당했어요. 아마 보통 여자였다면 이혼했을 겁니다. 입덧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하고 있는 저를 놔두고 매번 그렇게 술에 떡이 되어서 들어오고 하루가 달리 말라가는 저와 달리 남편은 뭘 그렇게 잘 먹고 다니는지 맨날 살만 찌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두고두고 참아왔었는데 임신 중에 나가서 저렇게 바람까지 피고 다니는 걸 알게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울면서 친정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고 엄마는 도저히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며 남편을 불러서 크게 야단을 치셨어요. 자네 이게 뭔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한 부인 두고 이럴 수가 있어? 어? 남편은 이상하게 어른들한텐 깍듯해서 이때는 머리를 조아리고 쩔쩔맸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게 일 때문이라 다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분에 못 이겨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시더니 이윽고 쐐기를 박으셨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우리 수민이 데려가고 싶지만 자네도 아빠가 된 책임을 지길 바래서 이번만 넘어가겠네.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사돈어른 모셔서 단판을 지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이후로 남편도 조금은 무서운 줄 알고 주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앞에서만 알겠다고 그렇게 빌어놓고 저는 만만한 건지 이후로 더 엇나가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그대로 일러 바쳐?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 안 하게 생겼어? 지금 누구 잘못인데 그렇게 당당해? 말을 말자. 너랑 이제 말하기도 싫다. 애 때문에 너랑 사는 줄 알아. 뱃속 아이 때문에 누가 참고 있는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젠 장모님한테 야단 맞으니 처가도 가기 싫고 부담스럽다고 아예 경조사엔 얼굴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되고 몸이 힘들 때에도 울면서 겨우 그 시기를 버티게 되었어요. 차라리 그 시기에 남편이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었다는 정도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던 걸까요? 여전히 바쁘다면서 잘 들어오지도 않고 가끔 제 눈치를 볼 때에만 아들이 태어나면 이것도 저것도 해주겠다고 허세만 부려댔어요. 그때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그 기간들을 견뎠고 결국 심한 진통을 겪을 때에도 엄마가 제 옆에 계셨을 뿐 남편은 뒤늦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정말 믿을 수 없는 모양새로 나타났더군요. 자네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 장모님,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회식을 늦게까지 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일 때문입니다. 기가 차서 술에 완전히 찌들어 살았던 건지 몇 시간을 퍼마시다가 이제 막 나온 추리한 모양새로 와서는 제대로 중심도 못 잡고 비틀거리며 서 있던 남편. 그런 사람을 내 아이의 아빠라고 애를 안겨줘야 하다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기 손으로 핏줄을 안아봐야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저도 아기가 태어난 한동안은 남편에게 신경을 끊고 최대한 서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잘해주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 핏줄이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술 먹는 날들도 줄어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기 장난감을 사가지고 들어왔다면서 들떠하고 주말엔 아기 보는 재미에 빠져 약속을 잡지도 않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처음으로 집안에 평화라는 게 찾아들었나 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실 엄마는 제가 결혼 상대로 남편을 데려왔을 때부터 참 잘해주셨거든요. 어른한테 싹싹하게 할 줄 알고 인상도 좋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남편이 어렸을 적 가난하게 자라왔다는 걸 무척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고생이 많았겠어. 나도 시골에서 장녀로 태어나 고생 참 많이 했지. 그러니 누구보다 자네 마음 알아. 이제 자네도 우리 식구가 됐으니 내가 정말 아들처럼 잘해주겠네. 남편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며 그렇게 말해주시던 엄마였어요.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길 바랬고 또 그만큼 자신이 사위에게 잘해주시려 했지요. 어나 밖으로 돌며 방황만 하니 어떻게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미워하는 감정만 쌓여가던 와중 아이가 생기고 사위가 변하는 것 같자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남편에게 다시 잘해주시더군요. 이거 우리 장서방 갖다 줘라. 좋은 한의원에서 지어온 건데 기관지에 좋다더라. 장서방 기침을 자주 하잖아. 하루에 하나씩 네가 꼭 챙겨줘. 엄마도 참 사위사랑 대단하셔. 누가 보면 엄마가 결혼한 줄 알겠어. 따뜻하게 대해줘야 장서방도 완전히 돌아올 거 아니야. 남자 밖으로 돌지 않게 하려면 이때 잘 잡아놔야 해. 엄마는 현명하셨어요. 엄마 말대로 정말이지 제가 남편에게 살갑게 대하고 따뜻한 말도 얹어주니 남편도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예전엔 귀찮아했던 집안일도 시키면 군말 없이 하곤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시작된 변화였지만 어찌됐든 이 변화는 1년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간 저는 남편과 많이도 웃었습니다. 비록 육아로 바쁘긴 했지만 틈나면 그래도 남편과 소소한 동네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마치 연애할 때처럼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전엔 모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장모님, 그 전에 지어주신 한약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거 먹고 나니까 기침을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 아유, 잘 됐네. 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까지 잘했어요. 저희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 하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약을 건네주기도 하고 건강식품도 바리바리 챙기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남편의 변화는 딱 1년까지만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남편이 회사를 이직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어. 일이 많네. 오늘도? 당신 요즘 야근이 많네. 회사 일이 많이 바빠? 그러네.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남편은 어쩐지 이직하고 나서 약간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가끔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싶을 정도로요. 주말만 되면 자기 바쁘고 예전과 달리 아이 보는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걱정이 되어서 몸에 좋은 음식도 해다 갖다 바치고 남편 쉬라고 육아도 전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허나 언젠가부터 남편은 아주 가끔 들어와서 정말 아기를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육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독박 육아하니 저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레 부탁해 봤습니다. 여보 있잖아. 주말만이라도 자지 말고 우리 애기 데리고 나가서 예전처럼 산책도 하고 놀아주면 안 돼? 당신 힘든 건 아는데 나 주말에도 나가 일해야 할 수 있어. 앞으로 출장도 많을 거고. 어쩐지 그때 느낌이 참 쎄했어요. 출장이라니. 갑자기 옛날 남편이 밖으로 돌던 생각이 나면서 몸이 차게 식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혹시나 예전처럼 바람이라도 피울까 싶어 가슴을 졸이며 살게 되었어요.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나중엔 화병이 다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남편이 술 퍼마시고 다니던 시절보다는 양반이었단 점일까요? 장서방, 요즘도 잘해주지? 어?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가끔 엄마가 한 번씩 확인 전화를 하거나 집에 들어와 살림을 둘러보려 올 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싶긴 했지만 엄마 귀에 들어가면 괜히 더 큰 사단이 날 것 같아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어떻게 아빠 노릇을 하는지 관심도 없으시고 저를 더욱 스트레스 받게 하시더군요. 예, 수민아. 은우 데리고 한번 여기 내려와라. 은우를요? 듣자마자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시댁은 부산이었고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을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이 사람 매번 출장 가고 야근 중이라 저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요. 짐도 많고 아직 아기도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라고? 애 낳은 게 대수라고 지금? 네가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거냐? 애비는 일하느라 힘든데 네가 좀 고생해서 내려오면 될 것이지. 내가 손주 좀 보고 싶다는데 그놈의 엄살 좀 부리지 말고 내려오라면 내려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본인 입장만 생각하시는 걸까요? 보통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오던지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그저 제게 네가 내려오라는 말만 반복하시며 저를 버릇없는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그에 저도 화가 나서
맞받아치고 말았죠. 어머님, 저도 힘이 들어서 못 내려가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 이후 시어머니는 그게 또 괘씸하셨는지 저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전화를 걸어와선 시애미를 대하는 태도가 버릇이 없다는 둥, 니네 집안이 널 그리 키웠냐는 둥, 나중엔 저희 엄마 욕까지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리 경망스러울 수 있는지 들으면서도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줄 걸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에게라도 털어놔야 속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거기다 대고 뭘 그거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그래. 당신이 우리 엄마 말대로 시어머니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돌았어요. 남편과 최대한 갈등 안 만들고 살려 했는데 무작정 시어머니 편을 들은 남편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만만히 봐? 날 만만히 보시는 건 당신 어머니겠지, 여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당신 바람 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내가 그 말 그대로 전해줄까?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이날을 계기로 저는 시댁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임신 중일 때 남편이 저를 두고 윤리적이지 못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때 끝까지 당신 아들 편만 드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도 가슴에 남아 한이 되었는데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 때도 다 그러고 살았어. 네가 좀 참으면 되는 거지. 그깟 임신 좀 했다고 여자가 매번 집에만 누워있으니 보기 좋겠냐? 네 책임도 있어. 그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던지 내내 배가 뭉쳐서 연락을 끊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자 다시 그 말이 상기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도 그대로 이 말을 전해주며 덧붙였어요. 아기 낳고서도 여전히 자기 아들 위주로 말하시고 나를 하녀 부리듯 하셔. 그러니 내가 승질이 안 나? 당신 어머니야말로 제발 나 이젠 며느리 대접 좀 해달라 해. 너 말 그렇게밖에 못하냐? 결국 그날은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남편은 그 뒤로 제가 꼴도 보기 싫다며 집도 잘 안 들어오게 됐어요. 가까스로 유지하던 평화였는데 어떻게 지켜낸 평화였는데 그날을 이후로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날 자식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시어머니 일이며 남편 일을 모두 다 고백해버렸죠. 엄만 제 말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장서방, 이게, 이게 정말인가? 자네 요즘 집을 안 들어와? 아니, 아이 아빠가 돼서 왜 그러고 돌아치는 거야? 내 딸 보고 그럼 혼자 애를 키우라는 건가? 그런데 남편 행동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젠 저희 엄마를 무서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TV 리모컨만 돌리며 화면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저희 엄마도 그런 남편이 당황했는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자네 지금 장모가 말하는데 뭐 하는 겐가? 어?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 벌기도 바쁜데 왜 장모님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겁니까? 뭐, 뭐라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제가 놀러 다니느라 늦게 들어오는 겁니까? 저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느라요. 그 돈 벌어서 집에 다 갖다 주는데 뭐가 불만이신 거예요? 남편은 참으로 당당했어요. 자칫하면 그 언변에 저도 넘어갈 뻔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남편은 자신은 돈 버는 주체이고 가장이니
어쩔 수 없다는 걸 계속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도 그 말을 듣다 그만 질린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서방도 생각이 있을 게야.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정 힘들면 친정으로 와. 제 편에 든 건지 남편 편에 든 건지 엄마가 제 속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엄마가 와서 뭐라 한마디 해주길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그날은 그리 허망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힘든 육아 시기를 보내면서 집에 잘 오지도 않는 남편을 뒤로하고 아들을 계속 키워냈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은 정말 억지로 버텨가던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라도 하듯 또 한 번 큰 사고를 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오랜만에 연애 때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고요. 그런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을 온전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어, 일이 빨리 끝났어. 은은 어딨어? 씻겨줄게. 그래, 고마워. 내가 밥 차려놓을게. 그날은 남편이 모처럼 일찍 왔고 웬일로 아이를 씻겨주며 좀 놀아주었어요. 전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놓았고요. 저도 그날은 기분이 좋아 남편과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었어요. 회사는 어때? 저번에 큰 프로젝트 있다며. 아, 잘 돌아가. 남편의 대답은 건성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러 갔을 때 이불 덮어주고 문까지 닫아주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쯤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저와 놀다가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자기 아빠 핸드폰을 들고 아무거나 막 눌러대더라고요. 은우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허나 아이가 들고 있던 남편 핸드폰에 살짝 스쳐간 장면이 뭔가 쎄했어요. 순간 느낌이 너무 별로여서 저도 모르게 긴장한 상태로 아이에게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말을 하는 사이에 왠지 모르게 저도 등 뒤쪽으로 살짝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가져와서 화면을 열어본 순간 저는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게 되어버렸어요. 바로 안방문을 쾅 열고 소리 지르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 이 사진 다 뭐야? 남편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몸을 일으켰고 저는 거기다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울부짖었습니다. 전에 한번 아이 돌잔치 때 인사를 왔었던 남편 회사 여직원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남편에게 과장님 소리 해대면서 자꾸 치대고 옆으로 붙는 게 좀 신경 쓰였는데 둘이서 나란히 얼굴을 맞대고 경치 좋은 곳들은 다 놀러 다녔더라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서 감당이 안 되는데 남편은 외려 저한테 무섭도록 짜증을 내더군요. 아이, 바가지 긁지 좀 마. 나 나갈 거야. 남편은 그 길로 옷을 걸치고 나가버렸어요. 이런 장면까지 봐버린 이상 전 남편과 이제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머리에 스쳤어요. 바람을 피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였어요. 적어도 배우자와 살 것이라면 눈으로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더니 그 말이 뭔지 저는 뼛속 깊이 피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체감하게 되어버렸어요. 충격받으신 친정엄마를 생각하니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검색을 하고 이혼 관련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맨정신으로 앉아있을 수 없었지만 아직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답도 없었고 결국 전 힘겹게 이혼을 위해 혼자 준비를 해나갔어요. 경제력도 없고 무엇도 없지만
그래도 뭐가 되던 지금의 진절이 나는 생활은 정리를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저를 괴롭히려고 결혼을 한 것인지 제가 아무리 이혼 관련해서 연락을 해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받지 않더군요. 왜 답장 안 해? 답장하라고! 너랑 이혼할 거니까. 언젠가 제가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친 적도 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지 조금의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그 외의 연락은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본인 양육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며 나타날까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당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길을 가다가도 울컥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물건도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아들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공포감에 악몽을 몇 번이나 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겨우 정신을 붙들고 아들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친정엄마도 결국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되셨어요. 오랜만에 들리신 친정엄마는 한껏 상아지 얼굴을 보고 기함을 토하셨고 자꾸 추궁을 하시기에 놀이터에 가서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놈의 자식 내가 돈까지 주며 그리 달랬건만. 이 나쁜 놈의 자식. 엄마, 돈? 무슨 돈? 그게 저번에 생활비가 모자라다길래 내가 좀 보태줬거든. 뭐? 얼마를? 한 반년 정도 그랬다. 알고 보니 엄마는 저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남편한테 돈까지 붙여주셨더라고요. 남편이 그 돈으로 데이트를 했을지 뭘 했을지 뭐를 노르셨어요. 이 사실까지 알게 되자 열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엄마와 저는 땡볕 아래 놀이터에서 둘이 끌어안고 힘껏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꺽꺽 울었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아들을 뒤로하고 말입니다. 이후로 걱정이 되셨는지 엄마는 계속 저희 집에 들리시다가 결국 근처로 이사 오셨고 밤낮으로 함께 와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남편분이랑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남자 뺏어놓고 뻔뻔스럽게 전화를 하다니. 네, 맞는데요. 그 인간 좀 옆에 있으면 바꿔주실래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연락이 영 안 되네요. 아, 지금 제가 오빠랑 같이 없어서요. 저 혼자 있을 때 전화한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오빠한테 곧 연락할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세요. 뭐라고요? 갑자기 연락 와선 뜬금없이 연락할 거니 기다리란 말을 하는 상간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인간 바꾸라고 얘기해야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그러자 상간녀는 곧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왜 그 여자가 연락이 왔는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상간녀는 제가 이혼을 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남편이랑 살 수 있을 테니 제가 설마 다른 마음 먹을까 불안해서 그런 전화를 한 것 같고요. 정말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 너무 어이가 없어 저 혼자 벽을 보며 저런 혼잣말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말과 달리 남편한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엄마, 이 인간 지금 내 피 말리려는 건가? 도대체 왜 연락이 없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저도 속이 탔고 절 지켜보던 엄마도 속이 타긴 매한가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연락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전화였기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이미 나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지하 몇 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셨고 저는 그대로 떠듬거리면서 말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네, 이름은 제 남편 맞아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때 아닌 남편의 근황에 엄마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셨고 전화기 너머로 말을 듣는 내내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귀로 뭐가 들려오긴 했는데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것 마냥 전혀 소화가 안 되어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듣게 되었기에 너무 얼얼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알고 나니 왜 제가 더 나쁘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걸까요? 그렇게 제가 이혼을 해달라고 난리를 쳐도 안 해주고 잠적해버리더니 그 회사 여직원과 쭉 같이 지냈었나 봅니다. 그날도 둘이 나란히 어디론가 여행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아주 처참하게 나서 둘 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입에서 허탈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또한 제정신을 붙잡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 후 저는 본처 입장으로 한동안 아주 불편한 대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처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저 곱게 이혼만 하고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을 맺다니 그것도 다른 여자와 나란히 운명을 달리하다니 저를 어디까지 바닥을 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야 이 사람은 성이 풀리는 걸까요? 이런 제 마음을 더욱 갈갈이 찢어놓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너 때문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잡아먹였지 뭐냐? 밖으로 내쫓고 못되게 굴더니 우리 아들을 길바닥에서 죽게 만들었어. 아유, 그만해요. 언니한테 왜 그래? 누가 엄마 좀 말려봐요. 저러다 언니 죽겠네. 듣다 못해 친정 가족들이 나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우악스럽게 제 머리채를 잡아 뜯는데 너무 아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시어머니 손에 뿌리치려고 저항하다 시어머니를 그만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제 탓인가요? 그만하세요, 어머님.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전 너무 기력이 없어서 싸우고 싶지도 않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도 창창한 나이의 아들이 저렇게 가버렸고 제대로 알리기에도 창피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저한테 화풀이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멀쩡히 견디기 힘들었을 테고요. 연애 때부터 이런 상황까지 저를 못 괴롭혀 일수였던 시어머니가 보기 좋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저 모든 게 다 싫고 귀찮아져 버렸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예 다 망하라는 법은 없는 건지 남편 사망보험금이 얼마 정도 나왔더군요. 건드리기도 싫은 돈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장 돈 나올 곳도 이제 없고 그나마 친정엄마 도움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가 그 돈을 탐내시더라고요. 너 그 돈 받을 자격 없다. 내 아들 죽어 나온 돈이야. 내놔. 내놓으라고.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다 너 때문이다. 늘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서도 이러시니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어떻게든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돈으로라도 살 길을 찾아야 했고 당당히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건 제 돈이에요, 어머님. 제 아들 키울 돈이니 그만 돌아가 주셔야겠어요. 뭐라고? 나가달라고요. 나가세요. 제가 고함을 지르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나갔고 전 정신을 추스르기 힘든 때였지만 겨우 힘을 내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허나 생각해보면 썩 좋은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주는 월급만 받아왔던 제가 카페를 운영한다니. 그냥 덜컥 정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좀 자리를 잡게 한 다음 나중에 제가 없어도 돈이 적당히 돌게 될 거라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나 봐요.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들을 생각하니 어린이집에 맡겨두고서 직원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때때로 돌보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욕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고 나름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다니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되도록 커튼 돈 쓰지 않고 잘 준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하지만 왜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건지 저의 힘겨운 출발은 갈수록 점점 둔탁한 소리를 내며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사장님,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지은 씨 왜? 내가 섭섭하게 한 거라도 있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학교 복학해야 해서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갑자기 오래 일한 알바생이 그만두지를 않나. 운영 부분에서도 저는 서툰 부분 투성이었고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었어요. 나중엔 너무 한계가 와서 차라리 이러느니 돈을 다 깎아먹기 전에 정리를 해서 얼마라도 쥐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고 있었다 해도 뾰족할 수가 없었겠지만 막상 2천만 원 남짓도 안 되는 돈이 남겨지게 되니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저는 매일 울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제 전화를 받으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저를 따라 같이 우셨어요. 아이고, 내 딸.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그때 저는 저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어요. 오로지 저 힘든 것만 눈에 보였죠. 당시 아이를 낳고 완전 감도 잃어 아무리 일할 만한 곳들을 찾아봐도 잘 구해지지 않았어요. 남은 돈마저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니 언제쯤 끝이 날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들은 기관에 다니면서 계속 맡겨지다 보니 적응도 잘 못하고 잔병 치레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 어떡해? 어떡해? 열이 펄펄 나는 아들을 안고 큰 병원으로 뛰어가던 날, 하필 비도 내리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던 저는 아이에겐 정말 저밖에 없고 내가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더군요. 정말이지 엄마는 아플 수도 정신을 놓을 수도 없었어요. 나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후로도 아들이 어디가 아프고 또 뭐가 아프기를 반복하다 보니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다니게 되더라고요. 툭하면 열이 났고 음식을 토해내기 일쑤였던 아들을 보다 보니 정말 세상에 나 같은 여자도 있을까 싶었습니다. 온갖 이런 기구한 일을 겪었다면 남은 입장에서 저의 삶이라도 조금은 무난하게 흘러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 앞으로 떨어진 사망보험금으로 먹고 살겠다고 알아본 길은 금방 망하게 되고 하나뿐인 아들 보고 자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툭하면 아파서 애간장을 녹이니 말이에요. 이미 가버린 남편을 이제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싶었고 정말 진흙탕 같은 현실이지만 어쨌든 아주 작은 실이라도 붙잡고
살기 위해 힘을 내야 했어요. 끝까지 저는 잘 될 거라고 저 스스로라도 되새기며 토닥여주는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를 자식으로 둔 친정 엄마까지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사, 너는 네 자식이 중요하지? 난 네가 잘못되면 내가 못 살아. 엄마, 어느 날 엄마 집에 가니 우울증 약봉지가 수두룩하더라고요. 수면제도 상당했고요. 어머님이 제 걱정에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잘 못 드시는 바람에 살도 많이 빠지신 상태였어요. 울면서 저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엄마를 보니 내 부모와 내 자식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지금의 입장이 불행한 건지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러나 굳이 고르자면 저는 이제는 행복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엄마, 내가 잘 살게. 앞으로 힘낼게. 그러니까 엄마도 힘내. 내가 잘 살게. 엄마에게 그리 말하며 통곡을 한 그날 이후 저는 온몸에 죄를 털어버리고 겨우 힘을 냈고 파트타임 알바를 하면서 조금씩 발에 내디뎠어요. 다행히 아르바이트 자리는 잘 구해져서 금방 취직할 수 있었어요. 특히 사장님들이 손이 빠른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월급도 올려주시곤 했어요. 우리 수민 씨가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싹싹하니 참 좋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고생도 많았다 들었는데 사람이 어찌 그리 밝아? 대견하네. 아, 근데 아들은 어때? 잘 크고 있어? 네. 요즘은 별탈 없이 건강해요. 계속 이러길 바라야죠. 이제야 삶이 제대로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돈도 벌고 아들도 아프지 않고 제가 살만하니 친정엄마도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 가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꿈에 아주 선명하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온전히 마음을 먹고 떨쳐내려고 하고 이제는 분노도 무엇도 느껴지지 않는 남편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을 그렇게 증오해왔고 만나면 바로 멱살을 붙들고 놔두지 않겠다는 생각만 해왔는데 꿈에서 남편은 연애할 때 마냥 서글서글한 눈으로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무뎌진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익숙한 장소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집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이제는 창고나 마찬가지로 전락해버렸고 문을 열어본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들을 임신했을 때 남편이 가끔 기분 좋을 때마다 그곳을 놀이방으로 꾸미자고 말했거든요. 술 먹고 들어오는 길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애 장난감을 사서 거기 늘어놓기도 했고요. 이상하게도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이상한 꿈 꿨어. 그 인간이 꿈에 나왔어. 그런데 엄마에게 이 꿈을 말하니 엄마가 얼른 그 다락방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후쯤에 다락방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안 들어간 지 오래돼서 전구도 다 나가 있었고 어두웠는데 혹시 몰라 그때 사뒀던 장난감이라도 찾아볼까 싶어서 살피던 중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웬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열어본 순간 발끝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소름이 쫙 돋았어요. 무려 아주 커다란 금덩어리 2개가 그 안에 들어있더군요. 거의 몇 분간을 눈은 껌뻑거리면서 서 있었고 이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보증서도 있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얼떨떨하고 황당했지만 일단 금은방에 들고 갔어요. 200돈이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손님. 네, 금은 자그마치 200돈이 넘었고 현금으로는 5천만 원을 넘겨버리더라고요.
그 길로 돌아오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아 멍해져 있다가 엄마를 오게 했고, 엄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잘된 일이라며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래, 장서방이 미안했나 보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였나 보네. 사실 남편이 꿈에 나왔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흐리멍텅하게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그때마다 불쾌하기 짝이 없었기에 억지로 생각을 안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결혼했을 당시에도 돈 관리는 남편이 거의 다 하다시피 했고 전 생활비만 받았고 재테크를 본인이 별도로 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정확히는 몰랐는데 아마 이렇게 금을 사서 모아두고 있었나 봅니다. 결혼한 이래 매번 본인이 밖으로 돌아다니니 저랑 이런 쪽 대화를 제대로 할 새도 없었고 늘상 여자 문제로 싸우기 일쑤였기에 더더욱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 후에 그 금덩이를 팔아 남편의 속죄라 생각하며 잘 쓰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말 맞다나 남편이 하늘에 가서 미안하긴 했나 봅니다. 이런 선물을 쥐어주는 걸 보면 어쩌면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남편의 뜻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기막힌 일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저는 이 금덩이 덕분에 아들과 비교적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 덕분이라 해야 할까요? 참 아직까지도 얼떨떨하네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아 사연으로 한번 풀어보았어요.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아들과 앞으로 험한 인생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